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인상 전에 촬영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거의 올라가는 게 99.9% 확정됐고, 그랬을 때 보면 어때요? 지금도 금융위에서 만장일치 11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사실 지금 빅스텝 해야만 할 상황이죠. 적어도 인플레이션을 지금 당장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2%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수준으로 올라올 테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봤으면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죠. 차라리 11월에 올리고 내년 1월에 올려서 두 차례 올려가지고 0.5% 올리면 모를까. 당장 빅스텝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금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된 수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엄청난 경제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그렇다는 것은 그 경제 이슈는 뭐냐? 우리나라만 터지는 경제 이슈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터질 만한 이슈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만 터졌을 경우는 우리나라만 낮추고 다른 나라 올려버린다. 이러면 외환이 유출돼서 안 돼요. 그렇다는 건 세계적으로 낮추니까 기축통화도 아닌 우리나라가 같이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코로나,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메가 변이쯤 나와가지고 이게 치사율이 한 90% 되고 전염률도 한 90% 돼서 진짜 경제가 완전 파탄 났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유동성 풀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때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매수 심리 위축,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다. 규제 정책은요, 투기 수요와 실수요에게 영향을 주는데 투기 수요에게 영향을 주는 주 규제 정책이 뭐냐?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기타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 과열지구 확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수요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LTV, DSR이죠. 근데 바젤3는 다른 나라들 다 진행했는데 우리나라에 DSR이 도입이 안 됐고 지금 도입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러니까 DSR 도입할 때까지 규제하고 DSR 도입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LTV 살짝 풀어주고 규제 더 이상 안 들어가죠. 대신에 DSR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자, 보유세는 매물이 나오게 하는 정책이고 취득세, 양도세는 수요를 없애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완화해서 매물 풀게 만들어라. 특히 양도세. 매물 풀게 만드는 거는 그 이상의 수요를 불러오기 때문에 안 된다. 1억 미만 갭투기에 사람들 몰린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규제 정책들이 계속 쌓여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금리. 금리가 올라가는 거랑 내려갔을 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기 수요와 실수요는 둘 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실수요는 여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투기 수요는 왜 늘어나요?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갭이 줄죠? 갭이 주는 것만큼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규제 정책을 많이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죠. 반대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투기 수요 이야기하고 실수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 계속 올라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전세 시장 흔들리고 있죠. 전세 시장 흔들린다는 거 매물이 쌓이고 호가가 내려가고 있다. 거래량은 줄고. 이거 투기 수요한테 굉장히 악재죠. 투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호가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갭이 늘어난다는 소리고 갭이 늘어나면은 초기 자본도 많이 필요하고 수익률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실수요는 말할 것도 없이 줄어들죠. 왜? 금리가 올라가면 DSR 한도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기존에 빌린 사람들은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즉 살 수 있는 사람도 여력이 떨어지고 사놓은 사람들도 여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난다. 그래서 하락세로 나오는 거다. 언론에서 말하는 신규 공급만 공급이 아니다. 언론에서 얼마나 구라를 많이 치느냐. 매물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죠. 내년에 공급 줄어든다. 그래서 신축 공급이 중요하다.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정부 때 입주가 가장 많았죠. 그만큼 신축 공급이 많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멸실이 많았기 때문에 순공급은 적으니까 오른 거다. 그럼 신축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순공급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순공급 이야기하고 매물 이야기할 때는 신축 이야기하고 신축 이야기하니까 순공급 이야기하고 매물 늘어난다 이야기하니까 내년 입주랑 이야기하고 말을 이렇게 계속 꼬아서 궤변을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선동만 하는 사람을 나치 때 괴벨스랑 다를 게 뭐예요? 믿는 게 히틀러가 아니라 건설 마피아일 뿐이지. 괴벨스는 왜 그런 짓거리 했을까요? 히틀러한테 받는 이득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론들은 왜 저 짓거리 하고 있을까요? 건설사들로부터 받는 이익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돌려가지고 이거는 너네가 이렇게 부정했잖아. 이건 너네가 이렇게 부정했잖아. 심지어 한 전문가가 그걸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다 잘못돼서 너네가 계속 말 바꾸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해 주는데 언론에서는 폭락론자는 인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언론 조작 아니에요? 언론 조작? 그러니까 언론은 퇴보됐어요. 언론에서 오래 있으면은 위에 올라가서 재건축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사고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 내가지고 가격 쭉쭉 올리면 되니까 관훈클럽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 보면 답 나오죠. 언론이 개개인의 이득과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편파적으로 글을 쓰고 편파적인 전문가들의 말을 비판 없이 적으면서 반대로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 틀린 말이라고 하면 반박을 하면 돼요. 그런데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곡해서 전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도 박살났죠. 10월, 9월보다 더 축소됐고 11월 이제 거래 거의 다 끝나갔는데 아직 신고된 게 316건이다. 완전 개박살이죠. 11월에. 완전 개박살이다. 어쩌면은 코로나 처음 터져서 거래량 개박살났던 2020년 3월 수준보다 더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하락거래 비중 지금 11월 거래된 거 서울 아파트 다 조사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하락하다. 얼마 전에 35%라고 그랬죠. 좀 심하게 빠진 데들 보면은 3억 8천 빠진 데도 있고 3억 빠진 데도 있고 2억대. 자, 이렇게 가격 쭉쭉 빠지는데 어디서 많이 빠져요? 이 관악구는 일단은 특수 경우니까 제외하고 가격들 나가는 데죠. 광진구 이런 거 둘째치고 전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빠져요? 강남, 서초, 송파, 마, 용, 성. 1년 내내 올랐다는데 막 연초 대비로 혹은 작년 말 대비로도 많이 빠졌다. 생각보다 가속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왜 저렇게까지 빨리 떨궈서 팔려고 그럴까요? 매물 안 나온다면서요. 세입자한테 다 떠넘긴다면서요. 저렇게 파는 게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아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못 파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저렇게 낮춰서 팔 수 있는 것의 또 한 가지는 양도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억 떨구더라도 막상 양도세 내고 나면은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몇천밖에 안 떨어지니까. 양도세 강화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온다? 양도세를 풀면은 그냥 조금 떨어진 가격 정도는 나오겠지만 금매는 잘 안 나온다.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부담이 커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 아, 그럼 고정금리는 되지 않냐. 고정금리는 절대 안 올라간다. 금리. 고정금리라고 해봤자 보면은 10개 중에서 2개 빼고 혼합형입니다. 혼합형이 뭐냐? 예를 들어 30년짜리 대출을 받는다. 자, 고정금리라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다. 자, 5년 정도는 고정금리고 나머지 25년에 대해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상품 중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판다. 고정금리가 금리 올라가도 안전해요. 개소리라는 거죠. 이렇게 댓글도 가끔 달아요. 아, 고정금리 많다는데. 고정금리 얼마 없어요. 대부분이 변동금리예요. 7, 80%가 변동금리고 20, 30%가 고정금리인데 그 20, 30%도 다 저렇게 받았어요. 왜? 은행에서 파는 사람이 90년대에 금리 몇 프로대였고 2000년대 몇 프로대였는데 지금은 몇 프로대예요. 금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0년 내내 고정금리 하면은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있어도 나중에 가면은 손해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만 고정금리 받고 나머지는 변동금리로 하셔라. 그게 더 이득이다. 물론 지금까지 시장에선 그게 통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통하느냐라는 거죠. 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었던 유동성.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었겠죠. 그 축소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유동성을 더 많이 풀어버렸다.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고정금리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5년 뒤에 갑자기 금리가 팍 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거 혼합형 아닌 거 받으면 되지 않냐. 나는 안심이야. 고정금리는 절대 안 바뀌어. 은행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출 상담사랑도 다 통화해 봤어요. 보통 10에 9은 변동금리 추천하고 고정금리 하더라도 혼합형으로 추천을 한다. 그런 식으로 직접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요거 받았어. 고정금리는 절대 안 바뀌어.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집값 절대 안 떨어질 거야. 이제부터 고정금리로 다 갈아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보면은 상품 설명서에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놨다. 고정금리 약정 기간 동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고정금리를 함부로 은행에서 올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유를 대가면서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IMF 위기 때 경제가 무너져서 우리가 회수가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금리 올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구글에서 찾아봐도 상담 사례도 있어요. 주담대 1억을 받았는데 5점 몇 프로에서 6점 몇 프로까지 금리를 올리라고 은행에서 통보가 왔더라. 난 분명히 고정금리를 받았는데. 아, 요 은행만 그러겠지. 다른 데도 볼까요?
자, 고정금리에 대해서 상품 설명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내용도 보면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유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길 때에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그 유를 인상, 인하할 수 있기로 한다. 즉, 지들이 감당 가능한 만큼은 고정금리를 계속 해주는데 손해가 생기겠다 싶으면 가가지고 바로 고정금리든 뭐든 금리 올려버린다는 얘기죠. 은행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은행이 고정금리 약속했어요. 약관에 저렇게 다 빠져나갈 게 만들어놨다. 설명 안 해주죠, 저런 거. 고정금리라고 100% 안심하면 안 된다. 변동금리는 이미 망했고, 이미 대출금리는 1%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 있었죠. 기준금리 1%로 올라가게 되면, 1%라는 건 지금 한 차례 올해 11월에 올리는 거 있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30만 원이 늘어난답니다. 기준금리 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5년물, 코픽스 올라가는 것보다 은행금리는 훨씬 더 빨리 오르고 있죠. 지금 뭐 대출금리 억제한다 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를 억제한다기보다는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서 예금금리를 더 빨리 올리려고 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다. 왜냐? 대출금리 함부로 낮추기에는 물론 낮추지 않고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 확 못 올리게 하겠다. 이 정도지만 자산거품은 아직도 더 많이 꺼져야 되고 예적금으로 사람들이 현금 이동하고 있는 걸 더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은행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예금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 쪽으로 조정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파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파산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서 상황은 나아졌을 테고, 그렇다면 파산 가는 쪽은 어느 쪽이겠어요? 소비가 늘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족속들, 건설 마피아들, 이들의 나팔수인 유튜버들, 혹은 이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유튜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죠? 소비하지 말고 돈 모아서 집 사라. 그리고 그 집을 이용해서 또 집 사고 또 집 사고 또 집 사서 집으로 돈 벌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소비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모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집 사는 걸 포기한 사람들이고, 포기했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인데 나는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서 적절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영끌한 사람들은 앞으로 올라가는 금리에 럭셔리하게 먹고 싶은 날에는 간장 계란밥을 먹겠죠. 물론 그리고 소비가 올라가면서 금리 쪽으로 피해 많이 보는 사람들은 소비랑 관련 없이 건설 마피아들, 투기꾼들, 혹은 영끌족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파산 어느 쪽에서 나와요? 이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전세가 나면 투기꾼 쪽에서 많이 나는 거고, 계속 점점 더 못 버티면 영끌족 쪽에서 점점 많이 나오는 거다. 결론. 자, 금리 인상. 이번에 또 한 차례 올려봤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한 차례가 아니다. 이미 8월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을 봐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11월에 한 번 또 올린다. 11월에 한 번 또 올리고 끝나느냐? 빠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 내에는 한 번 또 올릴 거다. 이번에 만약에 0.25%포인트만 올리면은 물가 절대 안 잡힙니다. 그러면은 내년 1분기에 또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만장일치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 증여로 버틸 수 있으면 증여로 버티고 그렇게 해요. 집값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시고 나중에 집값 다 떨어지고 나서 팔면 되니까. 그동안 빚으로 잔치했죠. 그래 놓고서 대가를 지불 안 할 수는 없죠. 여태까지 빚 잔치로 많이 신나게 노셨다. 이제부터 그 대가를 지불할 시기가 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